제 이름은 김혜경입니다. 올해 62세이고 딸 서연이네 집에 온 지 5년째 되는 이 저녁,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떤 희생은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자신을 지치게 할 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저녁 식탁의 불빛은 따스한 노란색으로 붉은 원목 식탁 위에 둥근 빛의 테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남편 박태주는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며 가장 친한 동료 2명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저는 오후 2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3시간 동안 푹 고아낸 사골국, 박혜준이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그리고 생선찜과 새우찜까지 마치 명절상처럼 푸짐한 8가지 요리와 국 하나를 차려냈습니다. 식탁 위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박혜준은 기세등등하게 평소보다 8옥타브는 녹소리로 프로젝트의 뒷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동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비위를 맞추는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옆에 앉아 정교한 장식품처럼 끊임없이 술을 따르며 공손하면서도 살짝 경직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태준의 집 규칙이었습니다. 그는 손님이 오면, 어른인 제가 옆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있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엌에 있거나 거실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들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이 국물 정말 진하네요. 박 부장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김 과장님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서연이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김 과장님 과찬이세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장모님도 와 계셨군요. 박태주는 술잔을 들고 거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희 장모님은 우리 집의 1등 공신이시죠. 바로 그때 5살 외손자 하준이가 우유 한 잔을 들고 아이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아마도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끼고 싶었나 봅니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우유잔이 쿵 소리를 내며 거실 원목바닥에 엎질러졌습니다. 하얀 액체가 순식간에 번져나가 흉측한 거미줄처럼 퍼졌습니다. 식탁 위 웃음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습니다. 저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기 전에 저는 이미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컵 들고 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랐는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으면서 조용히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닦아주면 깨끗해져. 박태주는 울고 있는 아들도 허둥지둥하는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닥의 우유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료들에게로 고개를 돌려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뻗어 검지와 중지 관절로 붉은 원목 식탁 위를 가볍게 3번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맑고 안정적이었으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통제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압도했고 제 심장의 고동마저 잠재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듯 헛기침을 하고는 2 동료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집의 든든한 버팀목이시죠. 그는 턱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에 숨겨진 재테크 상품이기도 하고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행주는 차가운 우유로 촉촉했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가락 끝을 타고 조금씩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듯이 안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혜경 이모님,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 지 5년이 됐습니다. 이 5년간 부모 비용, 가사 도우미 비용, 대충 계산해봐도 우리 동네에 작은 아파트 한 채 계약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야.
박 부장님, 계산이 정말 빠르시네요. 그럼요. 이런 좋은 장모님을 두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제 귀를 덮쳤습니다. 그 웃음에는 7알의 민망함과 3알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박태준의 팔을 살짝 툭 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어조에서는 진정한 비난의 기색을 찾아볼 수는 진정한 비난의 기색은 진정한 재테크 상품이라니. 저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서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시선들이 마치 탐조등처럼 제 몸을 비추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어른을, 한 명의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치가 계산된 물건을, 움직이는 자산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바닥에 우유를 닦아낸 후 일어섰습니다.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잠시 바깥 세상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박박 문질러 빨았습니다. 그 위에 우유 비린내가 한 점도 남지 않고 소독약 냄새만 날 때까지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뼛속 깊이 스며 나오는 차가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5년간의 밤낮 없는 노고, 지난 5년간의 진심 어린 희생이 그의 눈에는 그저 수치화할 수 있는 예금,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가성비 최고의 투자 항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3번의 식탁 두드림은 마치 판사의 망치처럼 이 집에서 제가 가졌던 마지막 관상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혜경,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당신은 거래야. 그리고 오늘 밤 이 거래는 만기되었어. 만찬은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그릇을 정리하고 부엌을 먼지 한 점 없이 깨끗이 치웠습니다. 싱크대마저 수세미로 닦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평소처럼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은 사실 북쪽 베란다 옆에 창고를 개조한 곳으로 6평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미터짜리 싱글 침대를 놓으면 좁은 통로만 남았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없고 거실을 향해 불투명 유리로 된 작은 문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하준이의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철진한 옷, 실침난 장난감, 쌓여있는 기저귀들. 그것들은 끊임없이 확장하는 영토처럼 말입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확장하는 영토처럼 제 좁은 공간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 물건은 침대 밑에 넣어둔 제 개인 물건은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장면들이 낡은 필름처럼 제 머릿속에서 한 장면씩 재생되었습니다. 5년 전 저는 고향 소도시에서 꽤 유명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이모라는 호칭은 이웃들에게 20년 넘게 불렸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국수를 만들고 두유를 끓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서연이를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서연이는 제 평생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박태준과 결혼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박태준은 시골 출신으로 스스로 노력해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가 소중함을 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준이가 태어난 후 서연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후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산후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목 놓아 울었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저는 반평생 운영했던 식당을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들고 낯선 이 도시에 왔습니다. 그 5천만 원을 그들에게 주면서 외손자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박태준은 그때 무척 기뻐하며 제 손을 잡고 앞으로 꼭 효도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모님이라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태주는 아이가 크면 자신들처럼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친근하고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에서 저는 서서히 어머니와 할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누구보다 더 진심으로 일하는 김혜경 이모님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장보기, 요리, 빨래, 청소, 그리고 하준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일까지요. 하준이는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밤마다 자주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몇 바퀴씩 돌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39도 고열에 시달려 온몸이 흐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태준과 서연이는 출장을 가야 했고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돕기 위해 온 것이지 대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딸과 사위가 잘 지내고 외손자가 건강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태주는 저에게 항상 공손했습니다. 그 공손함 속에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평가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말할 때는 항상 지시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모님, 저녁에 돼지갈비찜 먹고 싶어요. 이모님, 제 흰 셔츠 달아주세요. 이모님, 하준이 보험료 낼 때 됐으니 은행에 가서 내주세요. 그는 외부인들 앞에서 제가 유능하고 고생한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마치 잘 작동하는 도구를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박태준 사이에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한 번은 박태준이 사소한 일로 제 앞에서 서연이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말이 너무 거칠어서 저는 참지 못하고 딸을 두둔하는 말을 몇 마디 했습니다. 박태준은 즉시 얼굴이 굳어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끼어들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서연이를 보며 그녀가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외부인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외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저에게 보인 경제적인 경계심과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저에게 4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명목상 용돈이었지만 집안 장보기 비용, 수도 전기 가스요금, 하준이 분유값까지 모두 이 400만 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저는 몰래 제 노후 자금을 보탰어야 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박태준이 쓰다 버린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써서 너무 느렸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서연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저의 저장된 이름이 언제부턴가 엄마에서 김혜경 이모님 매월 30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마치 불에 달군 강철 바늘처럼 제 눈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결국 달의 눈에 저는 고정된 금액이 붙은 지출 항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참으면 언젠가 그들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박태준의 숨겨진 재테크 상품이라는 말은 저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누리고 제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계산하면서도 저에게 기본적인 존중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존엄도 자아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호하고 기능적인 코드.
김혜경 이모님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프레임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제 마음처럼 말입니다. 충분했습니다. 정말 충분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꿈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생체 시계는 평소처럼 저를 정확히 깨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고가도로의 가로등만이 희미한 주황색 불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아마도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쌀을 씻어 죽을 끓이고 박태준이 좋아하는 빵과 서연이가 좋아하는 두유를 만들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울까봐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가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것으로 낡은 기차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물건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몇 벌의 낡은 옷은 대부분 몇 년 전 고향 노점에서 산 것으로 이미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쓴 수건은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움직임은 매우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언의 작별의식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에 지닌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2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짙은 파란색 통장 한 권과 암적색의 토지 등기부 등본 한 권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남은 노후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남은 노후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많이 보탰었지만 아직 1억 원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 등본은 저와 남편이 반편이 저는 그것들을 가슴에 꼭 붙이고 그 든든한 무게를 느끼며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랍에서 서연이가 준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귀여운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달 1일이면 박태준이 정확히 400만 원을 입금하는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은행 카드와 이 집 열쇠를 식탁 정중앙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할까봐 과일 접시에서 작은 그릇을 꺼내 그 위에 살며시 엎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제가 5년간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고 소파는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최신형 곡면 스크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화려하고 빛났지만 동시에 차갑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는 저의 흔적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었습니다. 가방 바퀴가 매끄러운 바닥 위를 굴러가며 드르륵 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고요한 새벽, 이 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살짝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에 센서등이 탁 하고 켜졌습니다. 창백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이른바 집을 제 세상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날은 아직 밝지 않았고 도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은 제 그림자를 길고 외롭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이른 아침에 기차 타세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 번쩍이는 네온사인들, 이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고가도로 위를 닿을 때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몇 년간 써온 유심카드를 힘겹게 빼냈습니다. 그 작은 칩에는 저를 지치게 했던 너무 많은 인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유심카드를 망설임 없이 창밖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허공에 희미한 곡선을 그리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지난 5년간 삼켜졌던 저의 청춘과 존엄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재테크 상품도 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김혜경.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 자신의 집으로요. 다음날 아침 7시 박태준의 집 생체 시계는 제가 떠난 후 처음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은 하준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익숙한 죽 냄새도 할머니의 웃는 얼굴도 보이지 않자 방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는 아들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어 비몽사몽간에 침실을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하준아, 깼어? 하고 불렀지만 거실은 고요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조리대와 텅 빈 방을 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미 씻고 출근 준비를 마친 박태준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모님은? 아침 식사는 아직이야? 모르겠어. 엄마가 없어졌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태준은 거실을 한 바퀴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결국 식탁 위에 엎어놓은 작은 그릇에 멈췄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릇을 들었고 그 아래에 있는 열쇠와 은행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는 은행 카드를 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서연이도 그것을 보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엄마가 정말 가버린 걸까? 전화해봤는데 꺼져 있어. 가다니, 어디로 가? 박태준은 경멸하듯 비웃으며 열쇠를 식탁에 던져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신경 쓰지 마. 늙은 사람들이 성질 부리는 거야. 어젯밤에 내가 한 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혼자 좀 시키라고 해. 사흘도 안 돼서 자기가 알아서 돌아올 거야.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없으면 혼자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게다가 하준이도 여기 있는데 엄마가 하준이를 버리겠어? 서연이는 남편의 침착함에 감염되어 마음속 혼란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박태준의 말이 일리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하준이를 극진히 아꼈는데 어떻게 정말 아이를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아마도 잠시 고향 친척 집에 가서 이틀 정도 쉬다 올 생각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하여 부부는 엄마가 충분히 화를 낸 후에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떠난 결심을 과소평가했고 삶을 헤쳐나갈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첫날부터 집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박태준과 서연이는 둘 다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하준이를 데리고 아래층 식당에서 허둥지둥 한 끼를 때워야 했습니다. 결국 늦게 나가는 바람에 박태준은 회사에 지각했고 상사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어수선한 집을 마주했습니다. 어젯밤 만찬의 쓰레기가 아직 버려지지 않아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연이가 직접 요리를 해보려 했지만 양념을 너무 많이 넣거나 음식을 태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준이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울며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은 퇴근 후 이 모든 혼란을 보고 지치고 배고파서 얼굴이 최악이었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는 젓가락을 식탁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도 너무 서러워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출근해야지. 애 데리러 가야지. 집에 와서 엄마가 어질러 놓은 집 치워야지. 우리 엄마? 박태주는 마치 불붙은 화약통처럼 폭발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그분은 항상 오고 싶어 했잖아. 당신이 엄마가 여기 계시는 게 편하다고 말 안 했으면 진작 우리 엄마를 모셔왔을 거야.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결국 기분 나쁘게 헤어졌습니다. 둘째 날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준이가 밤새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결국 휴가를 내고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허둥지둥했고 아이는 품에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아들을 안고 병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어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강렬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재워야 했습니다. 박태주는 회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늦게 돌아왔고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한 남편과 아픈 아들을 보며 서연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부엌에 나타나던 제 모습. 그녀 앞에 내밀던 따뜻한 대추차 한 잔. 아이가 아플 때 밤새 아이를 안고 잠 못 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태준과 서연이의 삶이 제가 떠난 후 엉망진창이 될 무렵 저는 이미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5년간 떠나 있었던 고향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역을 나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기 중에는 대도시의 자동차 매연 냄새 대신 축축한 흙냄새와 은은한 제스민,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은 제가 떠날 때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도로가 넓어졌고 길가에는 새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느릿느릿한 생활 리듬은 변함없는 듯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노인들이 여유롭게 태극권을 하고 있었고 작은 식당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친근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어떤 친척 집에도 가지 않고 곧장 택시를 타고 제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집은 마을 남쪽의 오래된 길에 있는 작은 마당이 딸린 2층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남편이 결혼 후 새벽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한 벽돌 쌓아 올린 집이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오니 마당에는 이미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가 무성했고 담벼락에는 덩굴이 휘감겨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는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짙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두꺼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거미들은 구석구석 거미줄을 쳐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황량하고 쓸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풍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지만 지금 제 마음 속에는 전례 없는 평온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조심스럽게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낡은 낫과 빗자루를 찾아 마당의 잡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은 깊고 빽빽해서 베어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따끔하게 했지만 저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간 가슴에 맺혔던 답답함이 낫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꼬박 하루 동안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집 안팎의 모든 구석을 깨끗이 치우고 모든 가구를 먼지 한 점 없이 닦아냈습니다. 읍내에 가서 새 유리창도 맞춰왔습니다. 해질녘 서쪽 노을의 장광이 깨끗한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방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마당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새롭게 변한 집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의 늙은 뽕나무를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저의 귀환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길 건너편의 왕이모네 슈퍼에 갔습니다. 주인 왕이모님은 저의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아이고, 혜경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난 네가 평생 안 돌아올 줄 알았어. 왕이모님은 제 손을 잡고 반갑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살도 빠지고 초췌해졌네. 도시에서 힘들었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집이 그리워서 돌아왔어요. 잘 돌아왔어. 금으로 만든 집도, 은으로 만든 집도 제 집만 한 곳이 없지. 왕이모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혜경아, 네가 이번에 돌아온 건 정말 운이 좋은 일이야. 왜요?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왕이모님은 길모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아직 모르지? 우리 동네 남은 쪽, 이 오래된 동네가 재개발될 거래. 재개발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왕이모님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화,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 관광 계획도 이미 나왔어. 우리 이 거리가 상업 거리의 핵심 위치에 딱 맞아. 내가 말하는데 이번 보상금이 정말 높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것은 그저 마음 편히 지낼 곳을 찾고 싶었을 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왕이모님은 계속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네 집 위치가 제일 좋아. 미래에 계획된 그 입구 정문 바로 앞이래. 듣자 하니 표준 재개발 보상금 외에도 추가로 상업 보상금이 나온대. 혜경아, 너 이제 부자 되겠네. 저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제가 직접 깨끗이 치운 낡은 집을 바라보며 갑자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 집으로 부자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집이자 뿌리이자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명은 저에게 거대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 동안 허리 꼿꼿이 세우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게 해줄 선물을 말입니다. 왕이모님에게서 소식을 들은 후 제 마음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여행 가방의 안쪽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암적색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위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남편의 반평생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등기부 등본과 신분짐을 들고 왕이모님이 알려준 주소대로 동사무소에 설치된 재개발 사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다소 한산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안경을 쓴 무척 점잖게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일어서서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손에 든 등기부 등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웃에게서 우리 동네 남문 쪽이 재개발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은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하더니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김혜경 여사님이시죠? 아, 그의 태도는 즉시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저희가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등록하신 전화번호가 계속 연결이 안 되어서요.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전화번호는 제가 버린 유심카드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번호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젊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더미 속에서 부지런히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곧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머니 댁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보상 아닙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서류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조항이 많고 복잡했으며 온갖 전문 용어들이 저를 현기증나게 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저의 혼란을 알아차리고는 매우 친절하게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보시다시피 저희가 측정한 결과 아주머니 댁 토지 면적은 128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216제곱미터입니다. 게다가 그는 서류 속 다른 굵은 글씨의 조언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댁 부동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미래에 계획한 남문시장 주입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 황금상업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 현금 보상 외에도 추가로 상업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보상금이요. 저는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직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보상금을 받지 않고 상업거래의 동등한 가치에 상가로 교환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현금 보상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는 제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도록 도와주며 최종 보상 총액을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 만약 모든 보상을 현금으로 선택하신다면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총액은, 그 숫자를 확인했을 때 제 숨은 순간 멎었습니다. 제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해서도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평생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 돈이면 어떤 도시에서든 넓고 밝은 집을 사고 걱정 없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박태준의 집에서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창고방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가운 매월 400만 원이라는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박태준의 가벼운 숨겨진 재테크 상품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불합리함과 풍자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팽이처럼 쉴 새 없이 일하고 아끼고 아껴 제 노후 자금으로 그들을 보태주며 조심스럽게 살았고, 저는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 자신이 있었고 5년간 잊고 지냈던 이 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의 재테크 상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 손에 진정으로 가장 유리한 패를 쥐고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재개발 사업소를 나섰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고 몸에 닿으니 따스했습니다.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서러움의 눈물도 가슴 아픈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김혜경이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제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때 박태준과 서연이 조근님이 엉망진창인 삶에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박태준이 예상했던 것처럼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고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울며 보채는 아이와 아내의 불평을 마주하기 싫어 밤늦게까지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서연이는 직장, 아이, 집안일 사이에서 허둥지둥하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결국 어느 날 밤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원인은 그들이 최근 계속 준비 중이던 학군 좋은 아파트 구입 문제였습니다. 집은 이미 봐두었고 시내에서 가장 좋은 학군이었으며 계약금 5천만 원도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금 2억 원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계획은 박태준의 회사 연말 보너스 5천만 원과 저를 설득하여 고향집을 팔아 6천만 원을 더 보태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박태준이 오랫동안 염두에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제가 낡은 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것을 팔아 그들이 외손자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보태는 것이 당연하며 심지어 저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계획의 첫 단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박태준은 휴대전화를 소파에 3개 던지며 서연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하나도 제대로 못 돌봐서 이제 사람도 못 찾잖아. 집은 어떻게 팔고? 학군 좋은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탓이라고? 박태준, 말돼? 당신이 그날 식탁에서 그런 말 안 했으면 엄마가 갔겠어? 당신은 엄마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ATM 기계로 알아? 내가 엄마를 ATM 기계로 알아. 박태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감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우리 애를 돌봐줬잖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우리가 5년 동안 모셨는데 이제 이 집을 위해 좀 공헌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게다가 그 집 팔면 우리가 더 큰 집에서 살게 되고 엄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엄마 평생의 노력이야. 그건 엄마의 집이야. 당신의 집은 여기야. 박태준은 발밑바닥을 가리키며 눈이 충혈된 채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내가 말하는데 이 학군 좋은 아파트는 무조건 사야 해. 당신이 하준이가 나중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장 당신 엄마를 찾아와서 해결해.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박태준은 인맥을 동원해 제 고향집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곧 그를 놀라게 하고 동시에 광분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동네 오래된 구역이 재개발될 거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박태준은 허벅지를 치며 역시 내 예상대로군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노인네, 영리하잖아. 분명 재개발 소식 듣고 혼자 숨어서 이 보상금을 독차지하려는 거지.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녀는 작게 변명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 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연, 당신은 너무 순진해.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잠적한 건 그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조건을 흥정하려는 것뿐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숨을 수 있는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이 일은 내가 처리해야 해. 그의 입에서 나온 처리라는 두 글자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통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저는 사위의 이런 야심찬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확인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향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장 변호사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척 전문적이고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곧 저를 위임했습니다. 곧 저를 위한 포괄적 위임대리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금 수령, 세금 납부될 대금 수용, 세금 납부받 대금 수용, 대금 수령. 본인 김혜경은 해당 부동산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모든 재개발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서명한 법률 문서를 제외한 어떠한 형식의 발언, 약속 또는 합의도 무효임을 재차 명시합니다. 위임 기간 동안 장 변호사는 저의 유일한 합법적 대리인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제3자의 간섭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 이름을 서명하는 순간 저는 전례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구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인생을 계획하고 제 재산을 좌지우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당신은 운용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계산에 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신이 이 판을 어떻게 둘지 봐야겠어. 저는 이미 저의 판을 짰고 당신, 나의 좋은 사위는 당신이 경멸하던 그 땅을 봐봤을 때 당신은 바둑판조차 만져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일주일 후 박태준은 자신감 넘치게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 여정이 장모님을 모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말을 듣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제압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미 할 말까지 생각해 두었습니다. 먼저 정으로 호소하고 예의로 대하며 그래도 안 되면 압력을 가해서 이 집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배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제 낡은 집이 있던 길 모퉁이에 멈췄을 때 박태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는 그가 상상했던 낡은 집 대신 불도저가 밀어버린 폐허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란색 가림막이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위에는 남문시장 문화 관광 프로젝트 공사 진행 중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눈에 띄게 걸려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폐허 앞에 서서 꼬박 5분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만남의 장면을 예상했지만 만날 장소조차 없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기사님, 이거 언제 철거된 거예요? 그는 아직 떠나지 않은 택시 기사를 붙잡고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물었습니다. 기사는 담배를 피우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힐끗 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공사 시작했어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왜요? 아저씨? 아저씨 집도 여기 있었어요? 그럼 돈방석에 앉으셨겠네요. 박태주는 기사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김혜경은 어디로 간 거지? 그는 즉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집이 벌써 철거됐어. 당신 엄마는 여기 없어. 전화기 너머의 서연이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간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박태주는 짜증스럽게 길가의 돌멩이를 발로 찼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잖아. 그 노인네는 속이 깊다고. 분명 돈 받고 튀었을 거야. 이어진 이틀 동안 박태준과 뒤늦게 합류한 서연이는 길 잃은 벌떼처럼 마을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가 의지할 만한 먼 친척집 몇 군데를 찾아갔지만 모두들 몇 년 동안 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곳들, 예를 들어 낡은 시장이나 공원 같은 곳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즉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장모님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그들의 작은 가족 외에 제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처럼 오직 그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유일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자 그들은 추적할 만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흐르면서 그들의 불안감도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그 학군 좋은 아파트의 최종 납부 기한은 마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점점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이미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만약 월말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집은 회수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불했던 계약금 5천만 원도 모두 몰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은 거의 그들의 모든 저축이었습니다. 박태준의 성격은 점점 더 난폭해졌고 그와 서연이 사이의 말다툼도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렸겠어? 박태준, 지금도 할 말이 있어?
당신이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됐겠어? 내가 몰아붙였다고? 내가 누굴 위해서인데? 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준이를 위해서잖아. 하준이를 위해서? 내가 보기엔 당신 체면을 위해서겠지. 한때 외부인들에게는 화려하고 화목해 보였던 중산층 가정은 제가 떠난 후 완전히 위장막을 벗어던지고 그 속에 가장 취약하고 추악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종 기한이 4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박태주는 마지막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혜경이 숨을 수는 있지만 재개발 보상금은 누군가 받아야 할 것이고 돈을 받는 사람만 찾으면 그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태준과 서연이가 재개발 사업소에 들어섰을 때 둘 다 지독한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여전히 안경을 쓴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문시장 김혜경 여사님의 재개발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박태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이 이 일의 주인인 양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그들을 힐끗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김 여사님에 관한 일은 이미 변호사님께 전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규정에 따라 저희는 위임받지 않은 분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박태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웃었습니다. 무슨 변호사? 나는 그분 사위고 이쪽은 친딸이야. 우리 일에 외부인이 끼어들 필요가 있어? 젊은 직원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 흥분하지 마세요.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박태준은 탁자를 쾅하고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 연락이 안 돼. 당신들은 그분 연락처랑 보상금 행방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해. 안 그러면 당신들 고발할 거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달을 무렵 사무실 안쪽에서 직업 정장을 입고 깔끔한 분위기의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김혜경 여사님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차분했으며 전문적인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박혜준은 즉시 그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저는 장 변호사입니다. 김 여사님의 위임 대리인입니다. 장 변호사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며 손짓으로 들어오시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두 분, 무슨 일 있으시면 저와 이야기하시면 다. 그들은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조용히 탁자 위에 놓으며 그들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김 여사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포괄적 위임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박태준은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장 변호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위임인의 개인 정보는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김 여사님께서 위임하신 마지막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박태준과 서연이를 평온한 시선으로 훑어본 후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가족, 즉 두 분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태준과 서연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고는 아무런 감정 없는 사무적인 어조로 제가 남긴 말을 전했습니다. 내 것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내 길은 내가 간다. 짧은 11글자는 마치 얼음으로 만든 칼 열자루처럼 박태준과 서연이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분노로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 것이 뭐냐고? 우리가 5년 동안 모셨는데 이게 우리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그는 통제불능으로 포효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내부 문제야. 당신 같은 외부인이 감히 끼어들어. 나는 그분을 만나야겠어. 그분이 직접 나한테 말하게 해. 그는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그분을 못 나오게 하면 내가 당신들 고소할 거야. 그의 히스테리 앞에서 장 변호사는 놀랍도록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듣다가 박태준이 기진맥진해서 소리를 멈추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만약 제 전문성에 대해 어떤 의문이 있으시거나 제 행동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제 변호사 자격 번호와 사무실 주소는 제 명함에 있습니다. 제 변호사 자격 번호와 사무실 주소는 제 명함에 대한 법적 문의해 보시는.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조용히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게다가 김 여사님께서 지난 5년간 두 분 댁에서 베푸신 노고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기록을 상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는 마치 터져버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 여자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며 자신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모든 계산, 협박, 자만심은 이 전문 법률가 앞에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그렇게 무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들에게 마지막 상고를 내렸습니다. 두 분, 김 여사님의 위임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세무당국의 감독하에 김 여사님의 개인 계좌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다른 법률적 문의 사항이 없으시다면 제 업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벽에 시계를 힐끗 보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제 상담료는 저희가 보고 덧붙였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은 박태준과 넋 나간 서연이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그들 뒤에서 조용히 닫히는 순간 박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재개발 보상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김혜경, 저는 그와 직접 대면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그와 직접 대면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박태준은 모든 분노를 서연이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는 학군 좋은 아파트가 무산되고 5천만 원의 계약금이 날아간 모든 책임을 서연이와 저에게 전가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집은 원망과 폭력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망할 계집애. 너랑 네 엄마랑 똑같은 것들이야. 박태준. 이 개자식. 당신이나 능력 없지. 왜 우리 모녀한테 화풀이야. 서연이의 삶은 지옥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 생활을 감당해야 했고 어린 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남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빛에는 공포와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박태준이 술에 취해 사소한 일로 서연이와 다투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연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한 대는 서연이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환상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하준이를 안고 아이 방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제가 처음 떠났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날 시장에서 제가 그녀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당신의 5년간의 침묵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남편의 어머니 착취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쉬면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남자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고 제 새로운 삶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마을의 한 조용한 길모퉁이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나만의 꽃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하여 아늑하고 우아한 가게를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 꽃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꽃을 도매로 사와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차 한 잔, 가위 하나. 그렇게 오후 내내 꽃을 만졌습니다. 저는 제 꽃집 이름을 혜경화원이라고 지었습니다. 혜는 지혜의 혜, 경은 고유할 경. 저는 제 남은 인생이 지혜롭고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새마을은 느리고 편안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순박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저 제가 그 웃음 많고 손재주 좋은 김 사장님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가게에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비싸지 않지만 신선한 꽃을 사서 자신의 삶을 장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옷을 사고 사회와 한국화를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주변의 고택마을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기대 속에서도 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이라는 것을요. 박태준과 서연이의 세상은 격렬한 지진을 겪고 있었지만 저의 세상은 화창하고 평온하며 세월은 평화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잔인해서도 제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존중할 줄 모르고 오직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블랙홀과 같아서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와 가치를 삼켜버릴 뿐이라는 것을요. 제때 손절하고 돌아서는 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인 것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꽃향기와 차양 속에서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던 오후, 오체부 아저씨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봉투는 평범한 노란색 봉투였고 보내는 사람 주소는 없었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제스민, 꽃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몇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익숙했고 둥글고 단정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손수 가르쳐 서연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편지 보셨는지요? 지금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겨울이라 고향은 많이 추울 텐데 엄마의 고질병은 괜찮으신가요? 이 편지가 엄마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엄마가 대략 어느 길에 사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툰 방법으로 엄마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이 세 글자를 엄마에게 너무 오랫동안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집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박태준은 헤어졌습니다. 그 시절은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싸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때린 날까지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저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저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하준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과정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혼을 거부하고 저를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장에서 저를 보시던 엄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평온했지만 힘이 넘쳤던 그 눈빛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무척 바쁘고 힘들고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저와 하준이는 작은 방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생활은 궁핍하지만
제 마음은 전례 없이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어떤 말을 잘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스스로 저녁 식사를 결정할 수 있고 하준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사줄 수 있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늦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준이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이제 키도 더 크고 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주 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저에게 묻곤 합니다. 엄마, 할머니는 달에 사시나요? 저는 그에게 말해줍니다. 할머니는 달에 살지 않아.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신단다. 엄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엄마의 용서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딸이 마침내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엄마와 남편 뒤에 숨어있던 나약한 이서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준이의 엄마이자 저 자신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빌린 방에는 작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제스민 꽃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엄마처럼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만약 언젠가 엄마가 저에게 제스민 꽃을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편지에는 몇 군데 희미한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쥐고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아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제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서연이의 성장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혈연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일까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깊은 원망이 있었어도 그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서연이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용서가 아니라 시간의 침전과 자아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길은 그녀 스스로 걸어야 하고 어떤 장애물은 그녀 스스로 넘어야 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제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녀가 언제든 뒤돌아보면 멀리서 그녀를 축복하는 독립적이고 강하며 삶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어머니적이고 강하며 삶을 사랑하는 봄이 오자 꽃집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마을 이웃들 뿐만 아니라 고택마을을 여행하러 온 외지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 가게의 분위기를 좋아했고 제가 묶어주는 꽃다발을 좋아했으며 종종 가게에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을 통해 바깥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제 마음도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피부는 약간 그을렸지만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곧 고향을 떠나 혼자 서울로 가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줄 꽃다발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면서 마치 오래전 미래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했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묻지 않고 꽃통에서 가장 신선한 해바라기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황금빛 꽃잎들은 마치 활짝 웃는 얼굴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황막끈으로 정성껏 포장하고 나비 모양의 리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을 여성에다 돈은 안 받을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꽃을 그녀의 품에 안겨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온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말 잘 들어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 겪든,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울타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성은 그 해바라기 꽃다발을 안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저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기억할게요. 저는 그녀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황금빛 해바라기 꽃다발이 햇살 아래 불타는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제 얼굴에는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맺혀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와 저 자신을 위해 제스민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에서 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니 위챗 메시지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만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제스민꽃 화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플라스틱 화분에 담겨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은 작았지만 흙은 촉촉했고 무엇보다 그 푸른 잎사귀 사이에는 이미 하얗고 작은 꽃봉오리 몇 개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화면의 빨간 하트 아이콘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어떤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해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햇살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연이 방안 가득한 꽃향기와 어우러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 모두 이런 향기, 평온하고 자유로우며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세상은 햇살이 더없이 좋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00개의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몇 번째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